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수질 환경 또 수계에서 용존산소를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꼭 빼먹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부영양화입니다. 부영양화. 자, 그죠? 워터블룸. 조류가 바다로 번식하는 거죠. 녹조 현상 이런 거. 자, 이걸 보면은 수계에 영양염이 과도 유입하여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파괴되고 조류가 대량 번식하고 냄새와 맛을 유발하여 수자원을 쓸모없는 늪으로 바꾸는 현상.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계 영양염. 이때 N하고 P가 가장 메이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질소하고 인, 나이트로젠하고 포스페이트입니다. 자, 얘네들이 NP가 유입이 되면은 얘네들을 사용하는 마이크로 LG, 그 조류, 우리가 얘기하는 클로레라 불가리스 같은, 그죠? 조류, 녹조류. 녹조류가 대량 번식합니다. 막 미친 듯이 막 진짜 번식을 해요. 제가 녹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여러분들 녹조 갔다가 몇 년 전, 2000 중반 때, 2010 10년, 10몇 년도에 뉴스에서 항상 이런 게 났습니다. 녹조 라떼. 와인잔을 이렇게 해놓고 녹색 한번 해볼까? 거의 이 정도 녹색. 이렇게 이거를 녹조 라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엄청나게 진짜 가면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에 나오는 낙동강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한강 4대 강에 대해서 녹조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대량 번식하는 게 제가 녹조를 한번 딱 보고 뒤따라서 잠깐 한 5분 정도 다른 일을 보다가 다시 뒤돌아보면은 순식간에 불어 있어요. 순식간에. 이거를 저희가 사진을 촬영해서 이미지로 확인을 해보는데 엄청납니다. 즉, 이 대량 번식이 굉장히 심각하게 돼요. 근데 이 대량 번식이 녹조 현상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 부영양화는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었던 거예요. 과거부터. 근데 지금은 인위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즉 점 오염원만 있으면 되는데 수계의 영양염이 비점 오염원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속이 감소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일조량, 태양만 있으면 녹조 현상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과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인위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냄새와 맛을 유발하여 수자원을 쓸모없는 늪으로 바꾸는 현상. 자, 그런데요, 요즘은 어떤 분들은 이런 녹조들을 걷어다가 그거를 고체 연료로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즉, 자원 재이용이죠. 쓸모없는 늪으로 만드는데 이거를 또 쓸모있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과학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부영양화는 수계의 질소와 인, 탄소, N하고 P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탄소도 물론 있지만 NP가 과도하게 유입되어서 조류가 대량 번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계 표면은 광합성에 의해서 과포화 상태이나 그 녹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산소를 마시고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조류는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습니다. 광합성 활동을 하잖아요. 염록소니까. 자, 표면은 광합성에 의해서 조류가 광합성을 하는 겁니다. 과포화 상태이나 조금만 깊어지면 극도의 현기성 상태이다. 이는 조류세포가 1차 소비자에 의해 소비되지 않고 바닥에 쌓여서 호기성 분해되면서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바닥에 엄청 쌓여 있습니다. 조류세포 하나가 완전 무기화되려면 광합성에서 생산한 산소만큼 소비하게 된다. 아주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은 완전 무기화된다는 건 뭡니까? 이산화탄소로 간다는 거예요. CO2로. 그죠? 세포 하나가, 살아있는 세포는 유기물이라고 볼게요. 유기물질이 무기화가 되는데 광합성에서 생산한 산소만큼 소비된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대량 번식한 이 조류가 전체가 다 무기화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산소가 소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원래 화학식이 있는데 제가 참고로 써드릴게요. 이게 자꾸 뭐 눌러주네 자꾸. 이게 제가 펜이 있는데 펜의 옆에를 누르면은 옆구리에 누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지우개가 되는데 자꾸 톡톡 눌러주네요. 네. 자, CO2, 20CO2 무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 유기물질이 산소랑 만나서 보통 대부분 다 똑같아요. 유기물이 산소랑 만나서 CO2 플러스 H2O 플러스 부산물, 이렇게 보통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유기물의 조성에 의해서 CO2랑 H2O 무조건 나와요. 유기물의 화학 조성에 대해서 이 부산물의 화학 조성이 바뀌게 됐죠. 이런 관계만 알면은 여러분 웬만한 화학식은 얼추 다 맞춰낼 수 있습니다. 즉 보면 유기물 요 화학식은 알아야겠죠. 실수가 있으니까는 남는 것들 해서 HNO3가 부산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CO2랑 H2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기본적인 거예요. 합성세제 사용량을 줄이고 N하고 P를 줄이자는 겁니다. 분유의 유입을 막는다. 그리고 수처리 과정에서 방류수를 고도 처리해서 N하고 P 유입을 줄인다. 방류수에 질소하고 N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 낮은 농도로 줄이자는 거죠. 그리고 조류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황산굴이나 활성탄을 뿌려서 조류를 제거한다. 여기 죄송합니다. 황산구리 CuSO, 여기서 이 Cu, 이가 중금속이 세포에 아주 치명적인 급성 독성을 나타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황산구리를 0.6에서 1.2 ppm 정도의 수준으로 물에 뿌려줍니다. 조류가 죽게끔. 더 뿌려주면은요, 물고기도 모든 생물 다 죽어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적은 양의 농도로 뿌려줘야 돼요. 활성탄을 뿌립니다. 활성탄 같은 경우는 흡착을 하죠. 조류들이 표면적이 넓은 활성탄에 막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있어서 가라앉게 되죠. 우리가 녹조 현상이 많이 나면은 긴급하게 방제 활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흙을 뿌립니다, 여러분. 흙을 막 뿌려요. 그러면 흙에 조류들이 달라붙어서 가라앉게 돼요. 활성탄을 뿌려서 조류를 제거한다. 그리고 영양염을 침전하기 위해 응집제를 주입해서 침전된 퇴적층을 제거한다. N하고 P 이런 영양물질들, 영양염류를 응집제를 통해서 응집시켜서 땅으로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 다음 퇴적층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한 며칠 전에 예를 들면 퇴적, 제거, 이거 활성탄으로 침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여기도 보면은 밑에가 극도 형기고 바닥에 쌓인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물의 밀도 수업을 하면서 물의 밀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물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죠. 그럴 때 가을 겨울이 막 이럴 때 전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을에 전도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밑에 있던 찌꺼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찌꺼기가 올라오게 되면서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영향을 만들게 된다. 즉 우리가 부영양화 이런 녹조라떼나 녹조는 여름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가을에도 나오는 거죠. 겨울철에도 나오는 거고 겨울에도 막 조류 발생 막 경보가 울리고 합니다. 실제 조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의 밀도에 의한 턴오버, 전도 현상 때문에 우리 처음에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쌓여있는 것들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시해놨어요. 녹조라떼. 제가 녹조라떼 이거를 계속 한 몇 년 연구하다 보니까, 커피집에 가서 녹차라떼를 달래야 되는데, 한동안은 저도 모르게 계속 녹조라떼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알바가 계속 맨날 웃었어요. 녹조라떼 주세요. 녹조라떼 주세요. 이러니까. 어쨌든, 자, 이런 녹조가 나오면 저희가 녹조의 양도 측정을 합니다.
우리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나와 있어요. 클로로필 A를 측정을 해가지고 연록수 양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녹조의 양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클로로필 A를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녹조의 양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663, 700, 645, 600, 이 세 개, 네 개 파장, 네 개 파장을 측정을 한 다음에 수식에 의해서 녹조의 양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즉, 녹조의 농도가 이렇게 된 것들을 GFC 여가지로 걸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붙은 녹조들만 추출을 하는 겁니다. 아세톤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실험 시간에 실제로 실험을 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어느 대학도 실험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는데 24시간 걸리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시루를 24시간 동안 뭔가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24시간 동안 이제 방치시켜 놓고 가라앉혀야 돼요. 그런 과정들,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전처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계속 올리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수질오염 개론 실험 시간에 보면은 이 클로로필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가지고 제가 명수당부터 한번 측정을 할 겁니다. 이거를 뭐 브이로그식으로 한번 해가지고, 아, 이런 기계로 이렇게 찍는구나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 보시면 되고요. 클로로필은 녹조 현상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측정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편하게, 지금 1학년 수업이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 처리하거나 또는 뭐 공정시험법 기준을 물어보거나 절차를 물어보고 하는 거는 2학년이나 이때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편안하게 보세요. 자, 그런데 이 부영하고 녹조가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녹조를 할 때 제가 볼 때 이거 하루 걸린다 그랬어요. 24시간. 네, 사실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여러분? 녹조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아주 잔잔한 물에서 녹조가 얼마가 있을까? 명수당의 녹조가 얼마가 있을까? 하고 측정하는 경우보다 이거를 측정하는 이유는 녹조가 대량 번식, 순식간에 대량 번식을 하니까 여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죠? 대비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 측정은.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아주 순식간에 측정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24시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술이 있냐면 사진을 찍어서 하늘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강에 파라면은 그 안에 녹조에 이런 녹색 띠가 있겠죠. 그런 녹색 띠가 실제는 있는데 눈으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파장을 녹조만 딱 측정할 수 있는 파장을 카메라를 써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녹조의 양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아주 쉽게 보시면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는 이 사진기 있죠. RGB예요, RGB. R이 어딨죠? RGB.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가 색이 조합이 되어 있는 게 우리 RGB 카메라입니다. 보통 핸드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RGB가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혼합된 것보다는 RGB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이 사진을 가지고 이거는 레드만 빼내고 그린만 빼내고 블루만 빼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녹조, 특정 물질의 파장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 똑같은 5장을 가지고 파장 분석을 해본 거예요. 블루만 빼보고 그린으로도 빼보고 레드 엣지, 근적외선, NIR 다 빼본 겁니다. 이런 밴드들을 빼가지고 분석을 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녹조를 또는 녹조 말고도 색을 띠는, 파장을 띠는 오염물질들을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정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간단히 한번 볼 거예요. 이런 것들 있다. 이게 4차 산업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자, 이게 파장 카메라입니다. 아까 5개 파장 있었죠. 5개 파장, 그리고 각각의 파장의 중심, 웨이브렉스, 이 파장 찍는 파장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밴드의 그 폭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20,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미카센스라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의 파장이 렌즈가 5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RGB라고 하면 3개라 그랬죠. 3개를 하나로 나눈 겁니다. 이걸 렌즈를 하나로 찍으면 파장을 나눌 수가 없어요. 파장별로 다 나눠서 찍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찍어가지고 봤더니 요만큼만 찍은 거예요. 제가 지금 요만큼만 사진을 찍어가 드론으로 날려서 하늘에서 찍었습니다. 이만큼 찍은 다음에 여기는 구글 지도에다가 입힌 거예요. 그냥 얘네들은 논밭은 안 찍었습니다. 자,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컬러풀하죠. 근데 얘를 5장의 파장으로 제가 찢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5개를 찢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자, 그러면 5개를 찢어낸 다음에 각각의 파장과 오염물질과의 상관관계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녹조가 얼마큼 있는지를 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녹조가 분포가 강하면은 제가 녹색으로 한 거예요. 빨강색, 붉은색으로 한 거고 녹조가 약하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한 거죠. 자, 여기 녹조가 많이 꼈어요. 여기도 이렇게 많이 끼고 이런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이런 부분들은 농도를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상으로 해야겠죠. 지금은 제가 사진만 찍어 놓은 거니까 컴퓨터상에서 이쪽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농도가 몇이다, 몇 ppm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물론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70에서 아주 좋게는 90 정도까지 이 정도의 확률로 맞는데 그래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순식간에 아주 넓은 범위를 드론으로 그냥 하늘로 날아가고 확 찍은 다음에 갖고 와서 분석해버리면 순식간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민들, 특히 조류에 의해서 산업활동이나 또는 여러가지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나 이런 분석을 하는 곳에서는 최대한 빨리 분석을 해서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미세먼지 있어요. 미세먼지를 농도가 굉장히 높으면은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태풍이 옵니다. 미리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그럼 드론으로 어떻게 날려 가지고 찍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 한번 볼게요.